예, 집중 분석 시간입니다. 올해 주식시장에 대한 기대와 또 우려 변수들이 많은데요. 가장 좀 변동성의 요인 가운데 하나가 이제 선거 아닙니까? 각 나라에서 있는 선거인데요. 미국의 대선도 그렇고 당장 대만의 총통 선거가 이제 이번 주입니다. 관련된 글로벌 이슈들 진단해보고 투자의 방향성을 좀 가늠해 보겠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대만 총통 선거는 이번 주 일요일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가장 아마 시기적으로 빠르니까 그 얘기부터 말씀해 주시면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네. 네, 현재 미중 간의 대리전 형태로 치러지고 있는데요. 네. 현재 그 여당인 그 민진당 같은 경우에는 국민당, 그 제1야당이죠. 한 5%포인트 차로 지금 앞서 있는 상황으로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국민당 후보를 마지막에 당선시키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고 있는데요. 특히 회색지대 전략이라 해서 그레이존 전술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스파이 풍선을 공군기지라든지 그리고 대만 상공으로다가 집중적으로 지금 날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인공위성도 대만 상공을 경유하면서 통과시킬 정도로 군사적 압력도 가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대만산 자동차 부품, 기계, 농수산물, 섬유 제품 12개 품목에 대해서 관세 우대도 철폐할 정도로 상당히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중국의 이런 압박이 강하면 강할수록 대만의 젊은 층들, 여성층들의 그 지지율이 아무래도 그 여권 쪽으로 단결되는 모습을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런 그 여성들 표 같은 경우에는 일국양제를 중국이 지키지 않았고요. 또 자유를 상실하고 행복한 감시 사회로 들어간 홍콩을 봤기 때문에 아무래도 현재 상황은 정권 교체가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건 물론 미국 대선과 증시 영향이죠. 그 중심이지만 대만 선거 얘기를 오늘 시기적으로 앞에 있어서 먼저 좀 하는 거고요. 그러면 우려들이 지금은 민진당 쪽에서는 당선 가능성이 어쨌든 높은 건데 그랬을 경우에 중국이 상당히 압박하면서 부담이 될 수 있다. 또 이번 주 나오는 뉴스들은 중국이 대만을 압박하거나 군사적 충돌이 생기면 이 대만 다음으로 한국의 영향이 크다. 이런 부정적인 뉴스도 있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네, 중국 같은 경우는 대만은 핵심적 이익입니다. 어떤 희생을 치러서라도 꼭 손에 넣어야 할 중요한 영토가 되는데요. 현재 센카쿠하고 대만만 핵심적인 그 이익에 관련해서 손을 못 놓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군사적 압력을 상당히 가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중국이 특히 주장하는 구단선, 대만 해협이라든지 동중국해, 남중국해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실전 군사 훈련을 강화시킬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 지역을 통과하고 있는 세계 연간 5조 달러의 화물 물동량 자체가 차질이 불가피하게 되고요. 또 전 세계 어족 자원의 12%가 이 지역에서 나는데 수산물도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원유 수입의 90%를 이 그 해선을 통해서 들어오고 수출입 물동량의 40%를 의존하고 있고요. 식량도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그 대만과 관련해서 중국이 계속적인 군사적 압력을 가하거나 그리고 군사 훈련을 했을 경우에는 우리 경제에도 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는 중국과 미국 양쪽이 어느 편에 설 것이라는 것을 압박하기 전에 우리가 입장을 분명히 해야 되겠고요. 또 우리의 상명선이라고 할 수 있는 바닷길이 막혔을 경우에 대체 항로를 빨리 개발해야 되는 상황도 정부로서는 시급하게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올해 글로벌에 예정된 주요 선거 가운데 대만의 총통 선거입니다. 당장 이번 주 일요일이니까요. 우리가 이번 주 지나면서 결과를 확인하게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관련된 결과를 보고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올 것 같고요. 미국 대선 얘기하겠습니다. 어쨌든 영향력이 가장 큰 거는 글로벌 증시의 영향 파급 효과가 큰 거는 이제 미국 대선일 텐데요. 그러게요. 전통적으로 보면 이렇게 대선이 있으면 변동성은 있지만 미국 주가는 좀 오르는 거 아닌가요? 악재보다는 호재 아닌가요? 네. 예.
뭐 길게 보면은 네. 호재인데요. 네. 그러나 짧게 그 기간을 끊어서 보면은 네. 악재인 부분이 좀 길다는 겁니다. 네. 현재 미국 같은 경우는 1월 15일서부터 공화당은 아이오 코커스가 시작이 되면서 본격적인 대선전에 들어가는데요.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1932년부터 미국 대선이 치러지는 해에 주가를 평균한 그림입니다. 대부분 그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주가 흐름을 좀 세분해서 보면은 아무래도 그 경선 과정의 불확실성이 커지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늘 조정을 줘왔다는 겁니다. 현재 미국 증시의 조정도 대선과 관련된 조정으로 보여지고요. 또한 주가와 관련해서는 여름철 전후에서는 주가가 크게 상승하는 모습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을 본격적으로 대선과 관련된 경선이 들어갈 때는 양당 후보 간의 지지율 격차가 거의 근소한 차이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러나 대선이 끝나는 그 다음 날부터 연말까지는 뭐 주가는 항상 상승 흐름을 보여왔다는 점이 특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기후변화 문제라든지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서 양당 간의 후보 그리고 당의 정책 방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지율에 따라서 크게 요동을 칠 가능성이 큰데요. 하지만 뭐 대중국과 관련된 강경 노선이라든지 전략 산업의 미국 내 유치 쪽의 전략은 어느 정당이 되든지 간에 동일하다는 점에서 주식시장은 경제와 관련된 이슈는 크게 갈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상반기에는 불안감 변동성이 있고, 그러니까 미국도 3월일 때가 이제 뭐 중요한 이 정책적으로 이제 양당에서 후보를 결정하고 있는 뭐 슈퍼위크 이런 거잖아요. 그때가 이제 불안한 걸로 보고 그게 지나고 나게 되면 하반기에는 오히려 주가가 좀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다. 근데 올해 증시를 보면 특별히 미국 대선에 더 주목하는 것 같아요. 다른 때보다도. 그 이유가 트럼프가 다시 올라와서인지, 그죠? 아니면 뭐 특별히 올해 미국 증시 선거를 투자자들이 더 주목하는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네, 1949년 이후에 대선이 치러지는 해에 S&P 500의 주가를 평균해 보면 13%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그 현재 트루먼이라든지 린슨 존슨 같은 경우에는 현직 그 대통령이 재선에 출마하지 않았는데요. 그 당시에는 평균적으로 1.5%포인트 정도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트럼프가 선거와 관련해서 예전에 형사소추와 관련해서 중도에 하차했을 경우 바이든도 하차할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는 이런 악재도 좀 낄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미국 증시의 흐름을 보면 정당과 관계없이 주가가 좀 조정이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대부분 금융 버블이 터졌을 때든지 금융정책의 변화가 있었을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데요. 예외적으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2018년에 블랙 크리스마스라고 해서 이 당시에 파월 연준 의장의 경질설이 돌면서 주가가 한번 휘청인 적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그 정치적인 불확실 문제가 트럼프의 지지율이 올라갔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다시 나타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하지만 뭐 대선과 관련해서는 지난 그 미국의 흐름을 보면은 누가 집권하든지 간에 경제 정책 그리고 현재 경기가 계속 골디락스 장세가 이제 펼쳐진다면은 주시장에는 크게 악재는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바이든과 트럼프의 이제 리턴 매치가 성사되느냐 이게 가장 관심사이고요. 바이든이 여러 가지 그런 우려들, 특별히 법률적인 이 허들들을 뛰어넘고 과연 공화당의 주자가 돼서 재집권할 것인가? 많은 분들이 솔직히 제일 궁금할 거예요. 그 부분을 어떻게 보시는지, 소장님. 네, 공화당은 15일부터 아이오 코커스를 시작으로 해서 대선 경선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네. 현재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지지율이 49%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헨리라든지 디센티스가 2위를 놓고 다투는 형국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는데요. 하지만 최근에 발표됐던 어제였죠. 로이터라든지 입소수의 자료에 따르면은 현재 바이든과 트럼프의 지지율은 35%로 동률이 됐다고 합니다. 현재 3월 이전까지의 여론조사 동향이 11월 대선 본선까지
이어진 적은 미국 역사에는 극히 드문 사항이 되는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스윙 스테이트 6곳 중에서 5곳이 우위라고 하지만 이 지역의 전통적인 우위는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뭐 주시장에도 그렇게 크게 영향은 좀 없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특히 승패를 좌우하는 것은 경제 동향 그리고 기업 실적과 관련된 부분이 중요한데요. 하지만 이번 하반기부터 미국 경제가 바닥을 찍고 회복이 됐다고 보는 그런 그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바이든이 유리하지 않을까. 그리고 경제라든지 주가가 하락했던 상승했을 때 현직이 당선되지 않았던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트럼프의 재판과 그리고 법정 출석이 3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이 여파에 따라서 트럼프가 과연 레이스를 계속할지 아니면 중도 하차할지에 대해서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여전히 3월 달까지는 미국의 정치 상황이 불확실하다는 점에서 뭐 주식시장도 불확실성을 피하기 위해서 주가 조정 국면이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노이즈들이 좀 있습니다. 워낙 트럼프 같은 경우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방정부에서 지방대법에서도 선거 출마 후보 자격이 없다는 게 몇 개 있어서 지금 대법원에다가 판단을 맡겼기 때문에요. 그게 좀 관심이 있는 거고요. 도박 사이트, 여기서 가장 그 냄새를 잘 맡는 분이니까 이분들은 약간 좀 바이든 대 트럼프, 트럼프 대 바이든의 리턴 매치가 되고 지금으로서는 박빙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의 어떤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면서 트럼프에 좀 밀리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대통령이니까 뭔가 좀 돌파구를 마련하라고 할 텐데 어떤 전략들이 있을까요? 네, 스윙 스테이트 7곳의 지지율은 바이든이 트럼프의 5%포인트 정도 뒤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때문에 아무래도 그 바이든 같은 경우는 고령이라는 그 부담감이 상당히 큰데요. 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76%가 바이든이 재선이 될 경우에는 행정 능력에 그 의심을 좀 갖고 있다고 합니다. 뭐 현재도 잦은 말실수가 이어지고 있고요. 보행 중 다리를 좀 헛디는 이런 사고들도 계속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해리스 부통령이 만약의 경우 1순위 대통령 후보가 될 수는 있는데 이제 문제는 해리스 부통령의 미국인들의 그 비호감 지지율이 무려 59%나 이른다고 합니다. 네. 이 때문에 민주당 안에서는 오바마 전 대통령이 복귀를 원하는 목소리가 지금 커지고 있고 사실적으로 이 내용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수정헌법 22조에 따라서 누구도 2회를 넘는 대통령으로 선출돼서는 안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런닝메이터로 출마를 해서 부통령으로 출마했을 경우에는 이 재앙에 걸리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바마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자신이 극구 부인을 하고 또 사형을 했을 경우에는 오바마 대통령의 전 부인, 지금 현재 부인이죠. 미셸 오바마가 출마를 하는 것도 좋지 않느냐고 이야기하는데 현재 미셸 오바마 같은 경우는 출마와 관련해서 언급을 하지는 않는데 정치적인 성향을 드러나고 있다는 점에서 막판에 미국 그 정치, 특히 대선 판도가 크게 요동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해리스 부통령은 인기가 없고 그다음에 바이든 대통령은 여러 약점 밀리니까 다시 인기 좋은 오바마 전 대통령을 소환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부통령으로. 안 되면 부인이. 정말 그만큼 민주당이 좀 밀리고 있다는 얘기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예, 미국 선거 얘기는 그 정도 하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경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사실 뭐 경착륙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낮아져 있는데 여전히 좀 금융권에서의 작년에 있었던 실리콘밸리 사태처럼 금융불안, 뭐 신용위기 이런 얘기도 일각에서는 또 얘기가 나오고 있나 봐요. 그런 이유가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지, 가능성이 있는 건지. 네, 아무래도 코로나 이후에 미국 같은 경우는 재택근무가 이제 보편화되는 질서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작년 말에는 재택근무 도입했던 기업들 숫자가 무려 62%에 도달을 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현재 사무용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공실률이 작년 말에는 13.6% 정도 됐는데 올해는 15.7%, 내년에는 17%가 넘어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부동산 대출과 관련된 연체율이 작년에는 6%에 불과했는데 올해는 무려 8%까지 올라가게 되고요. 이랬을 경우에 상업용 오피스와 관련해서는 BEP를 맞출 수가 없다 보니까 현재 미국 안에서도 건물 던지기, 그러니까 매각 붐이 지금 불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매각 붐이 불고 연체율이 계속 올라갔을 경우에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부실채권 증가라든지 여신 비용 증가로 인해서 은행들이 악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미국의 실리콘밸리와 같은 사태들이 올해 완전히 없어졌다고 하기에는 너무 좀 성급한 판단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꼼꼼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미국의 이제 부동산 우려, 그 다음에 금융권에서의 특별히 이제 중소은행들 약한 고리에 대한 우려들이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 얘기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일 중국의 중주그룹이라는 데가 파산을 신청했다고 하는데 중주그룹은 어떤 회사예요? 그 다음에 파산한 또 이유는 뭔가요? 네, 중주그룹은 우리나라의 미래에셋 자산 운용 그룹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금융그룹이군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1995년도에 창업을 했고요. 네. 비상장 민영 복합기업입니다. 6개 인가받은 금융기관들을 자회사로 두고 있고요. 또 5개 자산 운용회사, 4개의 웰스 매니지먼트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큰 회사라고 합니다. 중국 신탁회사 중에서도 9번째 규모고 한때 잘 나갔을 경우 당시에는 자산 규모가 무려 184조 원 정도에 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잘 나가던 기업이 갑작스럽게 경륜에 빠지는 것은 아무래도 시진핑이 공동 부유 정책에 의해서 과다 이익 편익 기업으로 부동산과 관련된 기업을 꼽으면서 부동산과 관련된 투자 비중이 높았던 중추그룹 같은 경우에는 손도 못 써보고 악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다른 기업들, 신탁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시진핑의 공동 부유 정책이 나온과 동시에 부동산과 관련된 자산을 크게 축소하는 작업들을 들어갔지만 이 회사만은 헝다그룹이라든지 비구엔처럼 지금처럼 경영이 악화되어 있던 그룹에 공격적인 대출을 해줬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30개가 넘는 상품들의 만기와 관련해서 이자 지급뿐만 아니라 원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고요. 이 때문에 현재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자산 중에 13% 정도밖에 수구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법원, 특히 베이징의 고등법원이 확실하게 부도를 낼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네. 이제 부동산 그룹들은 이미 사실은 연명만 하고 있는 곳이 많고 부도가 난 곳도 많은데 중주그룹이라는 데는 이제 금융회사니까 이게 부동산의 문제가 그럼 금융까지 확산되는 것인가 이런 우려들이 있는데 여기는 어쨌든 부동산 쪽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었던 쪽이군요. 중국 정부 대응은 어떤데요? 네, 그림을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보이는 그림이 신탁 상품뿐만 아니라 이재 상품의 구성 내용인데요. 네. 현재 신탁과 관련해서는 규모가 4천조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지금 현재 이재 상품과 관련해서 환매가 급속도로 일어나고 있고요. 이들 이재 상품들 같은 경우에는 원금 보장 상품이긴 하지만 이 상품들을 원금을 보장했던 지방은행이 한정 치산자로 지금 분류가 되면서 더 이상 원금 보장을 할 수가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요. 이런 신탁 상품보다도 더한 규모가 지방정부가 갖고 있는 부채, 특히 지방정부의 대출 플랫폼이 융자평대라고 합니다. 이 규모가 무려 2경 원에 달하고 있고요. 앞으로 2030년까지 이 규모가 무려 3경 원까지 더 확대가 되는데 현재 지방정부들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악화되면서 아무래도 이거와 관련된 이자 상환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시진핑의 치적인 사항과 관련해서 경제가 악화됐을 경우에 자신의 영구 집권에 스크래치가 생기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내놓는 카드는 아무래도 현재 부실 채권과 관련해서 그대로 현재 동결 정책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은행을 통해서 막대한 자금들을 계속 주입을 해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 시장에 들어가는 막대한 자금들이 새로운
성장 엔진인 신규 산업에 들어가는 막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아파트 공급과 관련해서 앞으로도 대규모 공급이 이어진다는 점에서 중국 경제는 앞으로도 좀 넘어야 될 산이 많고요. 또 이거와 관련해서 올해는 중국과 관련해서는 성장률 둔화 원인 중에 하나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신탁 문제 그리고 그 융자평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올해 중국과 관련된 성장률은 1%포인트 정도 떨어진 4% 전후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해 보입니다. 네. 글로벌 이슈들 점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미국, 중국 경제도 부동산도 그렇고 아직까지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특별히 이제 미국 대선 또 이제 이번 주 일요일 날 있는 대만 총통 선거 관련된 이야기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과 분석했습니다. 고맙습니다.